세상의 빛 두 번째 리뷰를 시작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북 리뷰는 지극히 사적인 거고 개인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정보는 인터넷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걸 기대하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실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순전히 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분께 이 책을 추천드리냐 하는 얘기 했어요. 인프피, MBTI에서 말하는 소위 인프피 중에서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인프피들에게 위로가 돼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MBTI에 좀 과몰입된 경향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저의 성향을 말씀드리는데 아주 좋은 지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여행이 저의 그 10년 넘은, 길게는 15년까지 된 뭐 이런 친구들과 함께한 여행이었고, 4명이 같이 다니는 여행이었는데, 저 빼고 모두가 다 소위 말하는 계획형 J 친구들이에요. 2명이 ISTJ고 1명이 ESFJ, ESFJ거든요. 그러니까 저 빼고 다 J이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여행 다닐 때 저는 주로 뭐 이렇게 따라다니는 편이고,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더 일조한 게 없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여행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를 또 알게 된 사실이 있고, 또 그랬을 때 독서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혼자서 피었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는 내내 조금 힘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충동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없지만 순간순간에 끌리는 것들, 그런 거에 그런 걸 중요시하는 편인데, 넷이 같이 다니는 데서는 어, 그런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 맞춰줘야지 되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계속 그런 혼자만의 자유 같은 게 없다는 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여행 마지막 날에 아주 사소한 일에서 촉발됐어요. 뭐였냐면, 이제 여행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맥주 한 캔 하면서 대화를 하자, 이렇게 누군가 제안을 했는데, 제가 아니 5박 6일 동안 지금 이 시간 동안 계속 같이 붙어 다니면서 대화하고 계속 같이 있었는데, 뭘 또 새롭게 대화를 하자고 하느냐, 이렇게 제가 딴지를 걸었죠. 사실 저는 그때 몹시 피곤해서 그냥 침대에 눕고 싶었거든요. 그게 정말 사소한 거지만, 제가 그렇게 불만을 말했을 때 주변 친구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저는 곧바로 뭔가 좀 후회했어요. 왜냐면 뭐 여행 계획을 짜는데 뭐 일도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뭘 불만을 마지막 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여행의 마무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자책을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여행 다음 날 바로 로마로 가는 비행기를 또 탔어요.
로마행 그 여행은 또 친구랑 함께 했는데 그 친구는 ENFP거든요. NFP니까 저랑 성향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행에서는 서로 이제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말이 뾰족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 마지막 날쯤에는 침묵이 이렇게 고요히 흐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둘 다 제가, 나는 P라서 J 친구들이랑 5박 6일을 함께 하는 게 힘든가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희한하죠. NFP 저랑 똑같은 성향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다녔는데 그 친구랑도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마지막 날 제가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내가 잘못됐다. 내가 문제다. 나는 누구랑 다녀도 힘든가 보다. 그리고 맞춰주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내 표현을 잘 못하고 맞춰줘야지 된다, 맞춰줘야 된다 이러면서 같이 다니니까 속으로 뭔가 계속 막 그 나의 그런 개성 같은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억누르고 계속 맞춰줬을 때 제가 부글부글 끓어오고 힘들어하는 그런 저 자신이, 아니 그래봤자 그 로마 여행은 9박 10일이었거든요. 아니 뭐 그 정도도 내가 맞춰주기가 힘든가 하면서, 나는 개인주의적인가 봐. 나는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인간인가 봐. 이거는 나의 문제인가 봐. 이러면서 제가 저를 자책했어요. 그럴 때 크리스티안 보백님의 글을 읽었는데 음, 위로를 받았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공동체랑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개인주의적인 사람인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 정도의 힘듦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거에 좀 예민한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누군가랑 4박 5일, 9박 10일 모든 걸 계속 함께 할 때 마음속으로 혼자만의 오두막 같은 데로 막 도망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자책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나 왜 자꾸 혼자만의 동굴로 도망가고 싶은 거야 하면서 자책하고 그랬는데, 여기 평생 프랑스의 르크레조라는 작은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는 그 작가님의 글에서 위로를 받았다. 역시 문장을 소개하는 게 최고겠죠. 제가 많은 소설들을 읽으면서 재능 있다 하는 작가들은 정말 많이 만났죠. 책을 통해서. 그런데 내가 위로받았다 이런 책은 좀 드물어요. 근데 이분의 문장은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 책이 이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이 정도 되는 책인데 이거를 제 나름대로 다시 카테고리화를 해보자면, 큰 줄기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분의 글쓰기에 대한 생각, 작가니까 글쓰기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문학에 대한 생각, 특별히 다른 작가들에 대한 이분의 평가,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관, 이분의 자연에 대한 생각, 네 번째 신앙에 대한 생각, 신에 대한 생각, 그렇게 네 개로 카테고리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네 개 카테고리 모두 다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감동이죠. 왜냐, 그 글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 문장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글쓰기는
본질적으로 자폐적인 성향을 지닌다. 시인은 말을 하는 자폐인이다. 부끄럽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과 남학생한테 자폐하냐 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는 황당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학교 1학년이면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달랐던 고등학교 생활에서 이제 막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세계에 모여든 많은 청춘들이 그 시기를 함께 하는데, 저는 놀랍게도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해서 그때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뭐 누가 말 시키는 것도 그 원치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활발한 친구들이 봤을 때 저는 자폐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였겠죠.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고 저는 학창 시절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를 뭐라고 하죠? 닫힌 가족이랑 열린 가족이 아니라 닫힌 가족? 저희는 가족끼리 너무나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들이 저희 가정 안에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약간 그런 면에서 자폐적인 게 맞아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독서였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유럽 문학 같은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고등학교 때 헤르만 헤세 작품을 무지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대학 때는 그 제가 원치 않는 대학을 오기도 했지만 우울했어요. 저는 20살이 되면 제 앞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세상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이 저를 실망시켰을 때, 대학교 도서관에서 특별히 뭐 아직도 기억나요. 하인리 벨, 그 다음에 루이제 린저. 근데 물론 루이제 린저는 우울한 작가는 아니지만 저는 약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허와 같았던 독일 문학, 그런 환경을 다루고 있었던 유럽 문학들, 제 우울한 기질과 잘 맞아서 그랬는지 엄청 탐독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를 먹고 요즘 저는 문학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그럴 때 저의 생각과 그 굉장히 일맥상통한 문장들이 이 작품에 있어요. 뭐냐면 이런 부분이죠. 빛에 그토록 끌렸던 것은 그 바탕에 어둠이 있었기 때문이다. 젊은 날에 내적 방황을 거쳐본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거쳐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이 작가가 이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열매 하나, 미소 하나, 나뭇잎 하나라도 구해내는 일, 그것이 내가 글쓰기를 통해 하려 했던 일일 것이다. 결국은 세상을 구하는 일이다. 부끄럽게도 저 작가를 꿈꾸고 특별히 소설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제가 소설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도덕교과서는 아니지만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해주는 문학 작품들을 제가 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의 이런 문장들 제가 너무 좋아서 메모해 놨거든요.
나의 글쓰기는 곧바로 자신만의 독립성을 갖는 불꽃과 같다. 그럼에도 그 불꽃은 가장 무겁고 가장 어두운 재료들의 충돌에서 생겨났다. 내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빛은 언제나 어둠으로부터 손에 넣은 것이다. 나는 지옥 끝까지라도 사랑을 찾아 나선다. 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글쓰기는 내게 언제나 하나의 길이자 복원이었다. 나는 글을 쓰면서 무언가를 되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내 할아버지의 삶은 노동에 의해 도둑맞았고 외할머니의 삶은 병이 빼앗아 갔다. 저도 지난 영상에서 저의 허무함, 공허함과 싸우기 위해 북 리뷰를 시작한다라고 했었는데, 저도 직장에서 일만 하다가 노년을 맞이하고 쓸쓸하게 죽을 것만 같아서, 그래서 저도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추억들이나 그런 가치들이 있는데, 그거를 글을 통해 쓰려고 했는데 언제나 소설은 시작만 하고 마무리를 못 져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또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창작을 못한다면 읽고 이렇게 표현이라도 하자, 그래서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은 참 공감이 돼요. 또 이분의 문학관이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종종 삶을 장밋빛으로 그린다며 비난을 받는다. 나는 이런 종류의 비난 속에서 우리 시대의 허무주의와 진보라는 비참한 신조의 징후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늘 작가란 권리보다 의무를 지닌 존재라고 생각해왔다. 그리고 그 의무 가운데 하나는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말이다. 내가 책에 빛을 담았다면 그건 독자의 삶에 어둠이 들이우지 않게 하려는 나를 읽어주는 사람에 대한 예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삶을 어둡게 만들고 깎아내리는 일을 자신의 특기로 삼은 작가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보였다. 시인들과 예술가들은 종종 일종의 무례할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한다. 재능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내게 혐오감을 일으킨다. 그런 면에서 이분은 약간 천재성이라는 이름으로 괴팍함 또는 인격적 무례,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세상의 신조에 대한 그 반격을 가하는 거죠. 또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나는 보들레르를 좋아하지 않는다. 부정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재능의 오류가 섞여 있어 더 많은 이들을 길 잃게 만드는 작가들의 전형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루스트 있죠? 이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찬란하지만 무용하다. 그 책과 정반대에 있는 작품은 도스토옙스키의 백치이다. 진정한 독자라면 프루스트의 작품에서 지독한 허기에 시달릴 것이다. 이분의 이런 생각은 예술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분이 아까 제가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평생 자신이 살았던 도시를 떠나지 않았고,
또 이분의 글에도 나오거든요. 여행도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러면 참 인생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했을까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이분은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특별히 어린이들과의 교류에서 또 에너지를 얻고, 또 이 많은 책에 언급돼 있지만 이분은 음악과 미술 작품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맛보았거든요. 특별히 이분의 그 소설 즐거운 마음이라는 소설이나 또는 이 책에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위대한 음악가가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바흐예요. 이분은 바흐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저도 사실은 짐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제 뇌피셜입니다만 이분은 가톨릭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거든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한테 바흐는 특별한 존재죠. 뭐 그런 종교적인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이분의 생각이 굉장히 미니멀리즘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바흐는 복잡한 생각이나 감정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흐 예찬론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흐의 작품을 연주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글렌 굴드라는 피아니스트는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약간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좋아하는 바흐의 예수, 인간의 기쁨, 소망이라는 그 작품, 따라라라라라라라 그 작품, 그거를 글렌 굴드가 연주한 피아노가 있는데 이분은 비판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전 이유를 몰랐죠. 그리고 이분은 디노 리파티라는 피아니스트가 똑같은 작품을 친 게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예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고 유튜브에 두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비교해봐서 들어봤어요. 근데 저 같은 뭐 예술의 문외한이 뭐를 알겠냐면, 솔직히 그 연주는 둘 다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해서 그 피아니스트의 생애를 찾아봤더니 글렌 굴드를 이 사람이, 크리스티안 보뱅이 왜 안 좋게 봤는지 알겠어요. 왜냐면 글렌 굴드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천재였대요. 이분은 천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천재였는데 너무나 까다로운 성격이었대요. 그래서 결벽증도 너무나 심했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그 천재성을 까다롭게 표현을 했나 봐요. 그래서 또 굉장히 예민해서 약물 중독에 시달렸대요. 이분은 어떤 천재성을 가졌지만 그런 천재성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피아니스트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 같아요. 또 이분이 그 미술 작품도 제가 예술의 문외한이지만 이분이 또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그 화가가 있어요. 누구냐면 프란스 할스예요. 1615년에 그린 미소 짓는 아이의 초상 앞이라는 그 작품을 엄청 칭찬을 하길래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 화려한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한테 주목한 게 아니에요. 소박하고 가장 작은 존재, 어린아이의 미소,
그런 것에서 가치를 찾아서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그 미술가의 예술관을 이분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프란스 알스라는 그 미술가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별칭이 웃음의 화가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지식인들에게서 견디기 힘든 점은 그들의 지나친 진지함이다. 삶이 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 경우 커가는 건 작가의 이름뿐이다. 굉장히 비판적인 것 같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비판적이면서 자기한테 관대하고 뭐 그런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 같지는 않아요. 이분의 소설과 수필을 읽어보면 언행일치, 본인 생각을 본인 삶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한 명성이나 주목받는 거 싫어서 정말 평생 그냥 작은 소도시에서 고독하게 사는 걸 기꺼이 택했거든요. 뭐 제가 요즘 고독에 대해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이분이 얼마나 바흐를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이런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어떤 고통들은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다. 바흐가 악보를 쓰듯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삶일지 모른다. 요즘 저는 그래서 운전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유튜브에서 계속 이분이 언급한 바흐의 작품들을 들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작가를 만나는 건, 그리고 백과사전처럼 뭔가 이분의 문장들이 저를 채워주는 것 같아요. 결핍으로 가득 차 있고 공허한 제 내면을 이분이 바흐는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채워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처럼 공허함과 결핍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원래는 더 많은 문장을 뽑아놨고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으나 제가 촬영이 미숙한 관계로 좀 아까 전에 촬영했던 걸 또 날렸어요. 그래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이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꾸준함이 부족한 저이지만 현재로서 목표는 일주일에 최소 1개씩은 리뷰하는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조회수가 27, 구독자 1명. 상관없어요. 저 자신과의 약속이고 도전입니다.